오늘 이 내용을 좀 반복해서 들으시고 또 문자적으로 이야기보다 이게 이런 얘기구나 하는 전체적인 감으로 느낌으로 이해를 먼저 하시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푸코를 뭐 따로 공부를 우리 멤버들하고 할까 말까를 많이 망설였고 이제 결국은 택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를 잘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이고 사람인데, 뭐 전체를 통틀어 인간이고, 이제 개인으로 말하는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사람이 가장 모르는 게 사람 자신인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잘 모르는 거죠. 다른 건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신앙 안에서도, 뭐 신론이니, 뭐 기독론이니, 뭐 성령론이니, 교회론이다, 뭐 윤리다,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정작 나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 자체를. 그래서 우선 서론적으로 이제 인간에 대한 그 철학사에서 쭉 보면, 이해를 보면, 소크라테스 이전에는 인간 자기 스스로를 그냥 날파리 정도? 어, 그런 정도의 자연에 즉히 보잘것없는 일부로 생각하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가 델피 신전에서 이제 뭐 하나님의 어떤 지시, 그러니까 그 당시로 말하면 이제 데몬의 음성을 듣죠. 음,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이제 중용의 삶을 살아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 자연의 많은 자연적인 것 중에서 신의 음성을 듣는 존재라고 하면서 인간의 위상이 높아진 거예요. 신과 동격은 아니지만 그 신의 부탁을 받을 정도의 특별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인간이 자존감이 높아진 게 뭐 페리클레스라는 사람 시대에 어, 그리스 시대에 이제 그 왕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건축이라든지 뭐 미술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발전하면서 인간의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죠. 그러다가 20세기 우리가 지난번 세기를 공부했는데 오면서 이제 에, 중세에 매여 있던 인간이 자유를 얻고 마음껏 활동하다 보니까 모든 영역에서 크게 발전했죠. 음악이라든지 뭐 건축이라든지 뭐 과학이라든지 영화라든지 그래서 심지어는 뭐 인공위성을 뭐 다른 외계 행성인 뭐 달 같은 데 보내면서 자부심이 엄청 커졌죠, 인간이. 신없이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었죠. 근데 인간이 자부심만 커졌지 정작 그럼 인간은 뭐냐 이렇게 말했을 때 어, 그런 걸 본격적으로 연구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푸코가 저 다른 건 아니지만 과거를 되짚어 보면 그런 한쪽엔 자부심이 굉장히 많아진과 동시에 중간에 툭 튀어나온 게 이제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그래서 인간은 미생물이다. 원래 F개축 거꾸로 가보면 단세포 동물의 시작이 인간이 그 단세포 동물이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높아졌던 인간에게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됐고 이제 그 결론적인 게 뭐냐면 어, 그 인간이 유전자를 실현할 로봇에 불과하다. 이기적 유전자 뭐 이런 내용을 보면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인 거예요. 미생물에서부터 진화해가지고 여기 도달한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금 이제 뭐 소위 과학도 아닌데 그건 뭐 근거도 없는 얘기인데 그냥 의욕다짐으로 다른 이론이 없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무슨 정설인 것처럼 돼버리니까 됐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뭐 공산주의 사상이 또 한 번 또 세계를 휩쓸고 지나가면서 인간은 노동하는 인간, 그냥 태어나 죽을 때까지 그게 가장 고귀한 인간인 거죠. 자기의
내적인 가치를 이제 외적인 것들에다가 뭐 이렇게 대상적 활동을 통해서 가치를 창조하고 평생 노동하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그냥 인간이 하나님이 독립해서 그래서 뭐그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리반이 하나님 죽으면 인간이 죽는다고 하나님 없이 인간이 스스로를 생각해 온 게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구조주의에 오면은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구조에 갇혀서 구조 이쪽 구조 저쪽 구조로 옮겨다니다 죽는 주체가 죽어버린 인간이 되버린 이 세상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태어나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가정이라는 구조 속에 태어나서 가정에 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없지. 그냥 거기 처맞춰 들어가서 숨지기고 살다가 교회 다니면 교회라는 구조로 옮겨서 이제 교회 가정에 있다가 교회 구조로 들어갔다가 또 뭐 무슨 취미 생활에 골프를 친다 그러면 골프라고 하는 게 이미 만들어진 구조 속에 들어가서 어 가정에 왔다가 구조에 왔다가 교회 구조로 갔다가 직장의 구조로 갔다가 취미 생활 구조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아무것도 하나도 바꾸거나 뭐 창조하지 못하고 딱 죽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기독교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이제 최근에 기독교, 최근은 잘 모르겠어요. 신학이 잘 안 나오니까. 얼마 전까지도 기독교에서 인간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제 뭐 나는 죽었다고 생각해라. 살아있는데 죽은 인간으로서 생각하라는 걸 극대화시켜가지고 정말 인류 사회 속에서는 신앙 안에서 인간이라는 건 숨지고 살아야 돼요. 너 자기 스스로가 나는 죽었다고, 자아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건가, 인간이. 그게 전부예요. 그 이상은 없는 거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걸 보면, 뭐, 소위 현대 신학이라는 데서 뭐 가르치고, 뭐, 신앙이 좋다는 사람 얘기하는 거 보면, 인간은 정말 쓸모없는 쓰레기만도 못하네. 자존감을 전혀 가질 수 없도록 밟아놔 버렸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은 자로 스스로 여기라니까, 죽은 자가 뭘 생각하겠어요? 뭘 말을 하고 뭘, 이제, 뭐, 창의적인 일을 뭘 하겠냐고.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교회 안에서 인간은 정말 이 우주의 쓰레기에 불과한 차라리 없으면 좋을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인간이 도대체 인간에 대해서 뭘 알고 있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건 이 푸코의 문제뿐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실존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나는 누구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게 정말 막연한 거예요. 나는 죽은 자로 생각한다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믿음을 붙인다 쳐요. 그러면 내 죽은 자로서 내가 뭘 어떻게 하지? 뭘 생각하려고 하면 죄스러운 거지. 이 죽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뭘 생각하고 뭐 말하고 행동한다는 게 이게 가당치 않은 짓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죽은 자가 뭘 하겠냐고. 빨리 죽는 게 낫지. 그 인간을 완전히 죽여놔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푸코를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그 당위성이 왜 공부를 해야 되겠나 하는 건 이제 아주 굉장히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도 보면 뭐 인간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하는 부분이 근대에서 뭐 인간에 대해서 인간 중심으로 봤다고 하지만 사람을 통째로 보거나 그 사람이 뭉쳐있는 인간을 보지를 않고 인간은 이제 근대가 하는 짓이 분석이잖아요. 쪼개는 거. 성경도 쪼개고 뭐다 쪼개니까 사람을 다 쪼개. 그래서 이성 중심으로 본다. 뭐 의지 중심으로 본다. 경험 중심으로 본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분석해서 쪼개서 한 부분을 극대화해서 그걸 가지고 나머지를 보는 형식으로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
그렇게 하고 뭐 이런 서로 싸웠었고 말이에요. 가장 근거가 될 만한 중요한 건 뭐 의지다. 아니다. 이성이다. 경험이지. 뭐 이러면서 싸우는 거지. 그럼 본격적으로 사람 자체에 대해서, 인간 자체에 대해서 그걸 다룬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푸크가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신앙적으로 듣고. 그래서 제가 그 푸크를 쭉 보면서, 아유, 푸크를 공부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뭐, 좋다 이거 기독교 좋아요. 하나님도 좋고, 뭐, 예수 좋고, 성령도 좋고, 교회도 다 좋아. 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중요한 건 나지. 따지고 보면 내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도 있고 다 있는 거지. 내가 없으면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근데 정작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거지. 연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추적에 올라가서 이제 도대체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무슨 연구를 해왔는지를 통체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게 이제 푸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잡은 거예요. 하이데거는 존재의 망각이 어디서 왔는지를 거꾸로 추적해 봤고, 이 거꾸로 추적해서 그 근거까지 올라가서 거기부터 다시 이렇게 되짚어 내려온 건 이제 계보학이라고 그래요. 계보학. 그리고 이제 그런 계보학으로 올라갔을 때 왜 처음에 그런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됐는지 하는 분위기까지 다 파악하는 거 이제 고고학이라고 그러죠. 그건 이제 되게 묻혀져 있는데 그것을 이제 발굴의 전체를 그 시대 전체를 살려서 거기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하는 인간에 대한 인간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걸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성에서 보게 하는 걸 유물 고고학에 빗대어서 이제 지식 고고학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철학은 사실은 뭐 단어 창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 이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이제 압축해서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그냥 그동안에는 그냥 같이 사는 거죠. 뭐 그냥 태어나서 어울려 갖고 먹고 마시고 웃고 떠들고 뭐 결혼해서 애 낳고 뭐 또 살다가 죽고 뭐 이렇게 그냥 전체 모든 인간을 통틀어서 같은 인간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을 인간과 비인간으로 정상적 인간과 비정상 인간으로 이렇게 나눠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게 없었지. 그래서 이게 왜, 어떻게 다 그렇게 됐지? 정상적인 인간, 비정상적인 인간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야? 하고 이제 후크가 거꾸로 이렇게 지식과학적으로 하고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계보를 찾아보니까 중세 시대에 이제 문둥병이 없던 거죠. 물론 뭐 구약 시대도 있었겠지만 그 뭐 가끔 몇 명이 뭐 있고 그럴 때는 그게 이제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이게 뭐 전염이 돼서 집단적으로 문둥병이 퍼지다 보니까 문둥병 없는 사람은 정상이고 문둥병이 이제 걸린 사람은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 사람들 집단적으로 감금을 한 거죠. 이제 격리를 한 거지. 그게 인류가 거꾸로 올라가 보니까 정상적인 인간과 비정상적인 인간을 나누어 생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최초였다. 물론 그 이전에 있을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파악을 한 거예요. 아, 이때부터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고 같은 사람 중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있고 비정상적인 사람이 있다고 구별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구나. 그리고 행동에서 그들을 따로 격리하기 시작했구나.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굉장한 발견이에요.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문둥병이 이제 걸리면 뭐 이론의 여지 없이 그냥 격리를 해야죠. 그건 뭐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이제 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육체적인 거 말고 정신적인 것도 이제 보면 정상인, 비정상인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은 다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걸 거꾸로 또 추적해 보니까 그것이 이제
광인들에서 시작이 됐더라. 처음에는 광인들이 어, 뭐 비정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냥 섞여서 사는 거죠. 집안에 있으면 살고 동네에서도 한두 명씩은 뭐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고 뭐좀 헛소리 하는 그리고 배회하는 사람? 그 집 아들도 그래? 뭐 그 집 딸이 아직 정신 못 차렸어? 뭐 이런 정도로 같이 섞여 품고 사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심하면 뭐 또 기회가 되면 바보배라고 하는 배 같은 데 타고 갖고 잠시 일시적으로 격리를 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 또 받아들여주고 동네에서 받아들여주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때 어느 시기부터 사람들이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화가들이 그 사람이 가진 이제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좀 기괴한 부분들을 극대화해서 이제 그거 부분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내면서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구나. 더군다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뭐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 상태에서 뭔가 보이지 않는 세력, 뭐 악령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주의 어떤 세력하고 결탁해서 예언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정상이라는 사람들과 이제 분리돼서 이제 에, 말하기 보기 말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림 미술뿐 아니라 이제 문학에서도 이제 이 사람들을 관심 갖고 이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처음에는 모든 인간에게는 이제 그 정상적인 부분과 비정상적인 부분을 동시에 갖고 있다. 에, 그런데 그 비정상력이라고 하는 이제 광기 이런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광인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고 그런 광인의 요소가 적고 정상적인 요소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어, 그것이 정상인으로 보이는 거다. 정상이라는 사람도 가끔 뭐 성질이 난다든지 하면 미친 짓을 하잖아요. 요즘에도 뭐 정신의학 쪽에서 얘기를 만들어냈는데 분노 조절 장애. 말도 잘 만드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정상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어떤 뭔가 성질을 건든다든지 약점을 건든다냐면 폭발해갖고 막 미친 녀석처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학에서의 지식인들은 이런 요소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다 들어있는데, 그 광인적인 요소가 더 많은 사람은 광인을 보는 거고, 그런 요소가 있지만 정상적인 부분이 많은 사람은 정상을 보이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광인을 품었어요. 동네에서도 품고, 가정에서도 품고, 이 정신세계에서도 이제 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소위 고전 시대라고 하는 이제 데카르트 오면서 나는 생각하고 그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이성적으로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인이 되고 이성적이 하는 사람은 이제 비정상이 되면서 완전히 구별이 돼버립니다. 이때. 대부를 추적해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 규정은 끝났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정상인,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정상인. 그러면서 이제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이들이 다니면서 동네에서도 그렇고 집안에서 그렇고 무리를 일으켜요. 뭐 가끔 빨가루 벗고 다닌다든지 뭐 소리를 고성을 지른다든지 잠 안 자고 돌아다니 이상한 짓을 하니까 사회 공공 질서를 이제 파괴하는 자 그런 부류에 속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골라냈습니다. 술주정뱅이라든지 뭐 난봉꾼이라든지 마약장이라든지 뭐 쌈꾼 도둑놈 상습전 도둑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모아서 거기에 광인까지 껴가지고 이제 따로 구별해갖고 이제 수용을 한 거죠. 수용을 이렇게 격리 수용한 거죠. 그런데 이제 가만히 그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하고 또 달라요. 이 광인들은. 불만이 많은 거지. 이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다. 왜 이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놀냐. 그래서 보니까 다른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따로 이제 분리해서 정신병원을 만들어 갖고 또 따로 분리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감금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못 돌아다니게.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육체적으로 감금을 하고, 한편에서는 도대체 이 광인이라는 게 뭐냐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치료도 할 겸,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계속 광해는 생기니까. 이 대목이 굉장히 심오한 부분이에요. 여기 지금까지 얘기는 뭐 일반적으로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광인이 뭐냐, 이 푸쿠가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해요. 뭐냐면, 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정념이 있단 말이에요, 정념. 그 뭐냐면 이제, 아마 있다 보면 계속 생각이 떠올라. 뭐, 내 의지와 관계없이. 무설도 그런 얘기를 했죠. 뭐, 대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뭐, 의식이, 뭐, 다양한 의식들이 떠오른다. 뭐, 이런 것인데, 여기서는 그 정념으로 표현하는데, 뭐, 누구든지 그게 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게 있고, 우리 목사님들 다 그렇게 있을 텐데, 가만히 있으면 내가 의지와 관계 옛날 생각도 나고, 지금 생각도 나고, 막 계속 떠올라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실에 근거한 생각은 아주 정상적이죠.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공상이 떠올랍니다. 공상. 그 내용이 텅 비어 있는데 현실에서 시작돼가지고 거기서 꼬리와 꼬리를 물어가지고 뭐 쭉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거기까지가 사실이야. 근데 그 다음엔 내가 힘을 가지고 그놈을 아주 어디 가서 신나게 두드려 패갖고 그놈이 그냥 죽을지 곤죽이 돼가지고 나한테 싹싹 빌고 내가 노예처럼 부리고 산다. 이런 부분들은 내가 만들어낸 건데 막 신나게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공상이야. 근데 한참 생각하다 아유 쓸데없이 이런 생각을 해. 그 제자리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정상인데 그 공상을 실제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망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환시, 환청, 실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듣게도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병명을 또 붙였어요. 조현병이라고. 그래서 공상을 실제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뭐 사유를 하고 뭐 이제 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살인도 벌어지고 다양한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공상까지는 정상인이고 망상 때부터 이제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푸코가 아주 그 난해하고도 심오한 연구를 한 게 뭐냐면 이 망상은요. 그 망상한 사람이 실제로 여겨지지만 그 망상이라는 자체가 공한 거거든. 없는 거잖아요. 그게 무야, 무. 이 무의 근거에서 망상이 뭐 여러 가지를 그려내는데 정상인에 대한 규정이 비정상인이 망상의 근거에서 정상인, 이 망상에 근거하지 않은 사람까지, 공상까지가 정상인이고 공상이 망상으로 바뀔 때부터 비정상인이다. 그러니까 비정상인을 규정해놓고 이게 아닌 사람이 정상이다. 이렇게 된 거죠. 정상인에 대한 정상적인 어떤 규정할 근거를 찾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망상을 가진 자들이 비정상인데 망상까지 가지 않은 자가 정상이다. 이런 식으로 빗대어서 정상인을 규정해야 됐다. 근데 그 망상이라는 건 따지고 보면 그 근거가 없는 무에 근거한.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무가 이제 등장하는데 이 부분이 심오하고 난해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모르면 이제 그 다음 오늘 공부할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무가 하나 등장 더 했어요. 그동안의 무는 하이데커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죽음, 또 하나님의 세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무라고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사르트르는 이제 절대 무를 얘기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근데 이 푸코가 얘기하는 무는 달라요. 부재로서의 무야. 하나님 같은 무도 아니고 절대 무도 아니고 뭐가 있긴 있는데 부재하는 무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에 뭐 얘기 안 했던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죠. 심오하고. 근데 요게요. 요게 이 현대를 이렇게 이 사회의 아주 바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중세는 이제 하이데거식의 무가 활동을 하고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무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무로서의 무로 표현된 하나님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존재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존재자들이 말을 했는데 지금은 부재가 말하는 거예요. 부재가 부재 없다는 얘기인데 유무하고는 좀 다른 무는 이제 아주 없다는 얘기고 이건 부재로서의 무니까 좀 이해하기 그동안에 그 말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난해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신세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의 육체를 건강한 사람을 구별해낼 때 건강한 사람을 가지고 건강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를 철저하게 해부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서 건강한 사람을 뭐 갈갈이 찢어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건강한 사람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는 죽은 시체를 마음껏 막 찢고 뭐 하여튼 뭐 조직을 뭐 어떻게 하고 파괴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 원인을 발견해서 이렇게 병든 이게 아닌 사람이 건강한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야, 인간의 사유가 심오하긴 하다.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지? 사람들 생각하지 못했던 것. 그렇게 보니까 또 맞아. 그러면서 이 문제를 이제 문학에다 예술에 적용을 해본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거랑. 망상이 무의 근거에서 망상이라는 것을 이해했고, 그것에 근거해서 정상을 이해하게 됐다는 얘기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만 오늘 얘기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문학에도 본인들은 모르면서도 이렇게 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알고 쓴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 예를 들면 이제 언어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 알고 있는 건 랑그와 빠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법 책이나 이런 것들 그것에 서 의거해서 뭐 말하는 내용들 이제 이런 것들을 양구 빠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한 것이 전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인양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건 구조주의에서 얘기하는 거 소시리부터 얘기한 건데 랑그와 빠루 이전에 언어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랑구와 빠루를 그렇게 되게 만드는. 근데 이건 뭐 종교 얘기하는 어떤 영적인 뭐 저 하나님의 세계도 아니에요. 절대 무는도 아니야. 거기에는 그냥 언어라는 것만 있는 언어의 존재 세계지. 랑그를 랑그되게 하고 빠루를 빠르되게 하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랑그와 빠루의 입장에서 보면 부재의 세계예요, 부재. 그 있긴 있어요. 근데 시인이나 문학자 중에는 그 세계를 들여다보고 그 세계가 말하게 드러나 보이게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알고 쓰기도 하고, 여기 이제 나오는, 제가 책을 사놨어요. 한번 보려고. 레몽 루셀. 보통 사람들 잘 모르는 거죠. 이 사람에 대한 뭐, 어, 이 푸코가 관해가지고, 이 사람 그걸 알고 쓴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쓰긴 썼는데 모르고 쓴 건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랑그가 랑그되고 빠룰이 빠룰되게 한 그 세계는 랑과 빠룰의 입장에서는 부재의 세계인데 그냥 언어가 있는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고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런 입장에서는 부재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있으니까 그걸 근거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걸 들여다보면 그 세계는 뭘 웅얼웅얼 하는 세계예요. 뭐 의미도 없고 무슨 뭐 체계도 없고 그냥 웅얼웅얼 하는 세계, 메아리의 세계. 그래서 뭐 거울의 세계 이제 표현하기 어려운 거지. 이게 이제 새로 발견한 이 영역이다 보니까 이게 거울이 이제 마주 서봐갖고 이쪽 거울에 비친 거 저쪽 거울에 비치고 저쪽 거울에 비친 거 이쪽 거울에 왔다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세계. 그런 세계로 표현하는 거죠.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하다가 칸트가 이제 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의 미가 다른 걸 인식할 때처럼 오성의 세계가 있어가지고 뭐 양질, 관계, 양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걸러서 그걸 조합해가지고 이제 인식이 형성된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내부에는 이제 그런 심미적인 것이 이제 구조화된 게 있는데 그래서 어떤 걸 봤을 때 똑같은 걸 보고 사람들이 똑같게 아름답게 느끼는 건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바닥에는 뭐냐면 숭고미가 있는 거예요. 숭고미. 뭐라고 표현 안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대한 바다라든지 뭐 무슨 안 가봤지만 무슨 큰 무슨 그 산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밑에가 저렇게 멀리까지 광경이 보일 때 언어가 멈춘 세계인데 와 뭘로 내가 포착할 수 없는 내가 가진 어떤 이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그 어떤 것으로 포착이 안 되는 아름다움 그리고 무색무취 이건데 그런 세계에 숭고미가 있는 세계를 뜻하는 게 아니겠나 그런 거가 비슷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우리는 이제 언제부턴가 뭐 의미가 있고 뭐 체계가 있고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 근거해서 이 시간이 탈구됐다는 건 얘기도 하는데 그건 뭐냐면 그것은 이 그 언어 자체의 세계 그냥 언어만 있는 세계에서는 시간은 없고 공간만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건 무슨 모든 이제 시라든지 뭐 소설 이런 것들이 세상의 시중에 돌아다니는 거 보면 발단이 있고 전개가 있고 뭐 절정이 있고 그다음에 종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유기적인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다 없는 거죠, 거기는. 그냥 언어만 있는 세계예요. 놀랍잖아요? 그런 걸 발견하고 부제가 말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 시인이나 문학자나 이런 사람들이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게 부제 자체가 어떤 시인이나 어떤 그 뭐 소설가를 택해서 말하게 하는 거죠. 그게 좀 유사하긴 하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뭘 얘기하면은 성령이 말하가 심을 쫓아 말한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 그건 이제 신의 세계잖아요. 근데 이건 부재의 세계예요. 부재. 신하고 달라요. 절대 무화과도 다른 부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렵죠. 부재가 나도 이런 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이렇게 표현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부재가 자기 기록자를 택해서 말하는 하이데크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말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근데 존재하고 부재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해낸 걸 보면 그런 시나 소설을 보면 이게 뭐야 이게 뭐 웅얼웅얼웅얼하고 근데 그 언어의 원래 어떤 형태를 갖고 랑구가 빠르로 되기 전에 이제 그게 언어 자체의 세계죠. 거기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것이 누가 시를 써낸다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그냥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고 뭐 웅얼웅얼하고 뭐 직조를 하듯이 뭐 이렇게 배틀이 왔다 갔다 해갖고 뭐 제멋대로 무늬가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될 수 없는 난해하고 어렵죠. 그걸 이제 거기서 의미를 찾고 뭐 거기서 뭘 하려고 하는 건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볼 때는 이건 뭐
뭐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뭐, 미친 짓이야, 뭐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입장에서 문학자가 광기에 휩싸인 사람처럼 보는 거야. 이거 미친 녀석 아니야? 이게 뭐야, 작품이야? 이게 뭐야? 왜? 부재 근거에서 망상이 형성되는 것처럼, 부재 근거에서 문학 작품이 나오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느끼는 거지. 아, 이거지. 거기서 뭘 의미를 찾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순고미를 느끼는 것과 같은 거죠. 근데 현대 모든 것들이 아까 했듯이 의료계도 그렇고 정신세계도 그렇고 문학도 그렇고 이 부재 근거해서 현재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세상에 드러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아까 소개한 그 작가가 레몽 루셀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중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됐어요. 뭐냐면 그 프랑스 말인데 이제 뭐 똑같은 문장이 쭉 있었는데 마지막에 가면은 이제 프랑스 말로는 뭐 비아드라고 그래. 비아드. 방구라는 뜻이죠. 이제 영어로 말하면 빌리아드인데 그거하고 이제 그 똑같은 문장인데 하나는 피아드예요. 피아드. 그러니까 비가 피로 바뀐 거죠. 그 나머지 똑같아. 근데 그 단어마다 이제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자 하나만 바뀌었는데 하나는 거기 있는 걸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이렇게 하나씩 뽑아가지고 단어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중 하나를 뽑아가지고 잘 연결해서 읽으면은 늙은 약탈자 무리에 관한 뭐 백인의 편지가 될 수도 있고 낡은 당구대 쿠션에 놓인 초코의 글자가 될 수 있고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이것도 그 단어들 속에 있는 다른 의미를 연결하게 되면 또 다른 문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기 수백 가지가 될 수도 있고 수천 가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틀렸다고 했냐면 틀리고 맞고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런 식으로 문장을 써놓고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뭐야, 이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부재에 근거한 망상과 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어렵고 난해하다고 하는 뭐 초현실이라고 해도 그것거든 좀 부족한 그러한 그런 작품들은 대표적으로는 이걸 알고 쓴 사람이 어, 루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레이몽 루셀이라는 사람의 한 책에 보면은 이제 자기가 왜 어떤 방식으로 책을 썼는지 하는 몇 권을 썼는지 하는 그 내용을 이제 그 뒤에 따로 이제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읽고 싶어서 사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 예정인데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우리 굉장히 어렵죠. 난해하고 심오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부제가 말하는 것을 이제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이제 세상에 드러내놓은 작품은 이제 지금 기존의 방식대로 생각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냥 그러니까 뭐 애기들이 옹알이 하듯이 몽롱몽롱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지. 그 부재의 세계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감격하는 거, 아, 하는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작품을,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느끼는 것도 저는 다른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도 결국은 이제 인간이 죽음으로써 이제 그에 대해서 죽은 자의 빗대어서 산 자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에, 이 레몽 로셀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자기 작품을 남겨놓고 이제 내가 죽거든 출판하고 그래서 자살했죠. 그런 다음에서 비로소 그 사람의 작품이 그 사람의 죽음의 근거에서 이중체로 비로소 드러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 전혀 사회해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드러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이 모든 인류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죽음이라고 그랬죠. 죽음이라는 거, 사람이 죽는다는 거. 그거밖에 모르는 형태가 된 거예요. 지금 상태가 됐는데 현재의 모든 산 사람은 죽지 않은 사람이 산 거죠. 이런 식으로 된 거죠. 구제가 어, 존재를 드러내는 이런 형태가 이 시대 전반에 깔려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정신 세계 속에서의 망상을 이해하면 그것이 하나의 이해하는 코드가 돼서 나머지를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금 이제 인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인간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겨우 이제 안다는 게 제가 중간에 한번 얘기한 대로 그냥 뭐 미생물에서 진화한 거다. 그냥 천박한 이해죠. 죽을 때까지 노동하는 인간. 구조에 갇혀서 자기의 주체라고 하는 주체는 하나도 없이 그저 이곳저 옮기고 저를 옮겨가는 주체가 죽은 인간. 또 교회 나오면 정말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 너 자신이 살아있으면 너 죽었다고 생각해. 그런 인간으로밖에는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푸코를 읽으면서 이제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철학을 위한 철학이 아니라 시대의 어떤 상황,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을 이해하고 이제 거기에 걸맞게 이제 어, 복음을 성경에서 찾아서 전해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걸 건드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걸 근거로 삼아서 저를 보니까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다음에 뭘 할지를 알아야지 사는 거지. 여태까지 제대로 살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냥 아메바 같은 단세포 속물에서 이렇게 살아왔고, 그냥 자식이나 나는 유전자를 전달하는 로봇이야? 뭘 하겠어요.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이나 하다가 죽는 노동의 인간이 그 신성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 구조에 갇혀갖고 나의 자유는 하나도 없이 그냥 이리로 옮겨 다니고, 교회 나와서 목사가 됐든 뭐 교인이 됐든 죽은 자로 생각하고 그냥 객소리도 못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막 이따 죽어. 이런 인간이라면 도대체 뭘 하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에서는 인간을 아주 그냥 없어야 될 태어나서는 안 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 생각하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인간이고 뭐 범죄의 온상이 인간들이고 뭐 하여튼 쓸모가 없어요. 인간이 정말 그런 거냐? 그거 말고 인간에 대한 얘기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인간을 살려놔야 된다. 근데 그게 막연해서는 안 되고, 이 하나님이 죽으면서 이제 인간도 죽었다는 이반의 고백이 이제 사실인데,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이 그동안 노력한 결과는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엔 소수의 의견이겠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인간이라는 그런 게 아니고, 뭐 그동안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 하나님의 형상 없는 인간을 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만, 속사람을 회복하고 성령을 통해 거듭남으로써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것처럼, 이러한 변태, 굼벵이가 변해서 나비가 되는 것 같은 과정을 겪게 되면, 그것들이 희망일 그런 얘기죠. 이 심오한 책이에요. 우리 현재는 이런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과 동역해서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국가 전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인간이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인간상을 그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어떤 복음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중요하죠. 그 정작 구원받은 인간 자체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없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재창조가 필요해요. 지금은. 그 인간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는데 뭐 좀 자존감 수업이다 뭐 어쩌고 뭐 미움받을 용기 뭐 난 미워도 좋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톡톡 쳐줘가지고 그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으로는 좀 쉬울 텐데 오늘 이 대목이 굉장히 심오하고 난해해요. 제가 읽으면서도 그걸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지? 어떻게 이해하게 만들까? 철학적으로 사유가 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몇 차례 얘기해도 잘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요. 새로운 무의 발견. 절대무도 아니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의미에서의 하나님 무를 표현한 거 다른 부재로서의 무. 아, 놀랍잖아요. 진리를 다 하나 발견한 거예요. 인간의 인식의 폭을 한층 넓혀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근간, 그 하나님을 표현한 무의 근거에서 또는 절대무의 근거에서 정신세계를 정상이냐 비정상을 구분한 게 아니에요. 부재라고 하는 무를 통해서 그 기준을 만회해가지고 정상인을 구분해낸 거지. 시체를 근거로 해서 정상적인 사람의 건강을 되찾게 해준 거예요.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라 시체를 회복해보면서 구별해낸 거다. 문학 세계 속에서도 이미 부제가 말을 한 거예요. 누군가 시인과 수필가나 또는 어, 이 소설가나 평론가를 통해서 그게 이제 불랑쇼니 뭐니 쭉 나오는데 그냥 읽어보면 굉장히 난해해요. 이걸 모르고 읽으면 백날 읽어도 모르는 거야.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부재를 근거해서 지금 우리 인간들도 살아가는데 살아있다는 건 부재한 것이 아닌 것이 살아있는 것이 되는 거죠. 현재 진리는 부재가 진리다. 죽는다는 것밖에는 진리가 없다 하는 정도 그 얘기도 깊이 들어가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살아있지만 에, 사실은 살아있다는 근거는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부재가 부재가 아니니까 재가 되는 거고 없는 게 아니니까 있는 것이 그런 정도로밖에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드디어 무가 절대 무가 아니고 또 하나님의 그 뜻하는 무가 아니고 부재로서의 무가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이미 발언을 해왔다. 근데 그런 그들의 그 발언은 언어 자체, 난거 빠루 이전에 그걸 그것기도 얘기하는 세계에서 그 언어가 자기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의미도 찾을 수가 없고 아름다움도 찾을 수가 없고 뭔가 에, 들어보면 뭐 어떤 맥락도 없고 논리도 없고 뭐 기승전결도 없고 뭐 웅얼웅얼웅얼하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뭐 그런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건데 그게 언어를 언어되게 하는 그 세계를 들여다봤을 때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웅얼웅얼 뭐 그냥 난해한 직조 그리고 거울이 서로를 비치면서
왔다 갔다. 이런 형태밖에는 알 수 없고, 그걸 정직한 눈으로 바라볼 때는 숨곰이. 아, 하얀색을 보고도 느끼니까요. 하얀색의 삼각형, 하얀색에 들어있는 삼각형을 보고 느끼는 아름다움은 어, 숭고한 아름다움이죠. 예, 그런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렵죠? 난해하기도 하고. 여기까지 강의를 할게요. 이제 다음에 또 이제 반복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보충될 텐데.